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언급부터 다양한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경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먼저 짚어보고 그 뒤에 이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규제 지역 인근으로의 풍선 효과도 여전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각각 0.89%, 0.85% 올랐습니다. 토어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 상승폭이 컸는데요.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인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6월 넷째 주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이번 주에도 불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4%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패닉바잉이 일어났던 2018년 9월 둘째 주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를 현재 받고 있는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네, 송파구는 잠실, 신천동 위주로 오르면서 0.75%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강남구는 압구정과 개포동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0.73%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0.65%, 용산구는 0.58% 각각 상승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부터 관계기관 현장 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인 민생은 물가를 중심으로 역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체를 정리해 봤을 때 전체적인 지표는 안정적이었지만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면서 소비자의 체감은 나쁜 상황입니다. 김한진 기자, 상반기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흐름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2022년 4.6%에서 2023년 3.9%, 또 지난해 2.8%에서 이어 올해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망이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은 훨씬 컸습니다. 상반기에 수산물이 5.1%, 축산물이 4.3% 올랐고 올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대로 뛰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가 지표가 안정됐다는 수치를 체감할 수가 없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품목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상반기에 가장 많이 뛴 품목은 무였습니다. 54%나 올랐는데요. 보리쌀과 오징어채가 40% 안팎, 배추와 김, 찹쌀 등이 25% 안팎으로 뛰었고 컴퓨터 수리비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에 올해 출하량이 줄면서 연초부터 계속 상승률이 높았고 보리는 재배 면적 감소, 오징어채는 바다 수온 상승에 따른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이 높은 가격 상승의 배경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출고가가 줄줄이 오른 가공식품에서는 초콜릿이 17% 오르고 시리얼과 커피 등도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만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과 유가 하락들이 맞물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자, 이제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부동산 상황에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정책 방향에 운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도 좀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앞서 정부는 집을 사는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이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흘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 부정 행위를 없애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언급을 한 직후에 조금 전에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자, 이 효과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다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또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거기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 효과,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 가봐야 하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점진적 추진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라고 했던 대출 규제가 부동산 대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까지 막아버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조금 전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조금 전부터 또 긴급회의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고위급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회의 이후 저소득층의 신용대출 한도 완화를 비롯해 카드론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를 줄이면서 자율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했는데요. 이른바 영끌인 신용대출까지 모아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에 보태겠다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카드론까지 신용대출에 포함해 규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서민의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란 비판이 일자 일부 예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야기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예외,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네, 카드론이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돼 산정되는 건 같습니다. 다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대출,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가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이나 장래, 수술 등의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을 혼선을 빚는 금융권 실무 현장에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도 발표했고 이 밖에 일반 소비자들의 애로사항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등 일부 직종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험 설계사 등은 부담이 커진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뭐가 바뀌는 겁니까? 네, 제도상에선 노무 제공자라고 표현하는데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유류비나 교통비 등 필요 경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달부터 직종별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공제 혜택이 커진 직종을 보면 택배 배달기사가 20.5%에서 34.6%로 10%포인트 넘게 상향됐고요. 학습지교사는 31.5%, 카드 모집인은 29.2%, 골프장 캐디는 20.8% 등으로 기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출 모집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방과 후 교사 등에 적용되는 공제 혜택은 줄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공제율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해당 직종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제율이 높은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비 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졌다면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액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당장에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보수액 자체는 더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비율이 더 낮아진 대출 모집인이나 방과 후 교사들의 경우 실업급여 산출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오는 25일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입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복잡해서 실수로 혹은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1인 사업자가 많은 크리에이터나 명품 리셀러 등에서 가산세 부과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먼저 문제가 생겨서 적발된 사례들부터 전해주시죠. 국세청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명품을 되팔아 수백만 원의 차익을 얻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수백만 원의 차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개인 후원금을 받은 크리에이터 등도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은 영리 목적과 무관한 사업자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면서 거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부가세 과세 사업 영위 개인 일반 과세자 등은 오늘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신고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늘어난 679만 명입니다. 상반기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관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네, 전국의 신고 대상자가 7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이게 숫자가 적다고 볼 수가 없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죠. 그렇습니다. 부가세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적게 냈을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의 10% 과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숙박, 소매업 등 사업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해당되는데요. 또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잘 알지 못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이게 외국환 거래 위반이라고 부르죠. 지난해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 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총 1,137건으로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직접 투자가 전체 위반 건수의 약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금전대차 14%, 해외 부동산 거래 9% 등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베트남 수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사전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중국 소재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역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걸 자세한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꽤 있을 텐데 주의할 점은 뭡니까? 네, 해외 직접 투자 등 외국환 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투자액, 소재지 등 기존 거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적발 사례의 대부분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는데요. 이 밖에 신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시 위반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수사기관에 통보되고요. 그 외에는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서도 1,068건은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은행들의 퇴직연금 유치전이 고객을 넘어서 직원 확보 경쟁으로 불붙는 양상입니다. 4대 은행이 모두 경력이 있는 퇴직연금 인력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지금 4대 은행이 전부 채용 중이죠. 그렇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확대를 위한 전문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원은 공채와는 달리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특채하는 방식으로 뽑힙니다. 하나은행은 현재 퇴직연금 전화상담 계약직을 충원 중인데 지난달에는 이미 퇴직연금 상품 기획 인력을 채용을 완료하면서 발빠르게 앞서 움직였습니다. 4대 은행 모두 경력직을 우대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선 우리은행의 경우 연금사업본부 주도로 다이렉트 영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와 노무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과 은퇴 설계 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을 모셔가는 중입니다. 네, 은행들이 왜 이렇게 전문 인력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까? 네,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 속에 연금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자 4대 은행 모두 다양한 서비스와 양질의 상담 제공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먼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는데요. 특히 국민은행은 실적 배당 상품을 개발해서 자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실적 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과 도입을 예고한 상태여서 시장 격변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충원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게임이 영화로 혹은 영화가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게 요즘은 흔한 일이 됐죠. 이런 콘텐츠의 캐릭터나 스토리는 확장성이 매우 큰 중요한 지식재산권 IP입니다. 그런데 그 확장 범위가 최근 들어서 더 넓어져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안지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1m 높이의 전시관 전면이 대형 미디어 아트로 꾸며졌습니다. 게임사 스마일게이트가 7년 전 론칭한 게임 로스트 아크를 주제로 개최한 전시회입니다. 게임 속 이야기를 화려한 영상과 웅장한 음악, 또 체험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 평일 낮 시간에도 관람객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아만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평양관에서 플래체 노래랑 아만 관련 스토리가 나오면서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열심히 봐가지고 토요일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거 다시 보려고 캐릭 그려지는 거나 내용이랑 좀 재밌어가지고 왔어요. 또 다른 게임사 데브시스터즈는 자사의 인기 게임 쿠키런과 한국 전통 문화유산이 협업한 시리즈 전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속 쿠키 캐릭터들이 성을 탈출하는 스토리를 차용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도 인기입니다. 이처럼 자사 게임 IP를 활용해 오프라인 예술 행사를 기획하는 게임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지 않는 사용자까지도 접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저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충성도를 높여주고 브랜드 IP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산업 전반의 문화와 게임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고. 혼자 즐기는 오락을 넘어 함께 즐기는 종합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려는 게임사들의 시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소식 등으로 코스피가 오후 3시 기준 1% 넘게 오른 3,110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4% 올라 793 내외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4원가량 올라 달러당 1,360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식품과 화장품의 수출이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수출액은 약 9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고 화장품 수출은 약 7조 5천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뛰었습니다. 식품 수출은 북미와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이 20% 넘게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고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 위주로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금액이 급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외국인의 직접 투자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한 1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함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